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한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 중계로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경청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들,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한국금융미래포럼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오늘 발제를 해주신 5분의 발제자 분들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금융위원회에서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5대인지를 오늘 회의에서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제 5대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금융위원회에 있어 보면은 금융정책국장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자리인데,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 오셔서 정부 참석자로서 유일하게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주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금융위원회 이세훈 국장께 금융위원회의 ESG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 이런 것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세훈입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께서 사실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다 다뤄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이 이제 이슈들을 제기해 주셨듯이 ESG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떠오르는 개념이고 좀 분명치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현장에서 이 ESG를 적용하려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혼선들이 굉장히 아직은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금융위원회도 그래서 이 ESG와 관련해서 최근에 전담 팀을 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제도 개선 과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제 몇 가지 좀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국제사회에서도 이 ESG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평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굉장히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이 좀 더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이게 최근에 이제 이 개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거대 담론 그리고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원론 위주의 논의에 그치고, 실제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 단계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저희가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ESG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가 또 녹색 성장, 또 사회적 책임,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관련해서도 정부 내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냐 아니면 지속성을 갖고 이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속성을 가지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ESG라는 건 결국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 한 거에다가 거기에다 ESG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정부 정책도 그러면은 이 ESG 부분이 어떻게 기업 가치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 특히 금융 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ESG를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에 내재화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접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 부분의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전환시켜서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석탄 발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 직접적으로 이제 석탄 발전을 금지한다든지 그 석탄의 단가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석탄 발전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직접 규제고, 그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해서 그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ESG를 강화하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텐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금융 측면에서 금융 부분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제 ESG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ESG의 그 ESG 평가가 좋은 기업과 평가가 나쁜 기업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기업 단위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개별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ESG 액티비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 그러면 갖춰져야 될 인프라가 어떤 게 ESG냐 하는 그 ESG 범주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업이 어떤 기업이 ESG에서 잘하고 못하느냐 하는 걸 평가하려면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레이팅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안 갖춰져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그 워싱이라는, 저희가 그린 워싱이라고도 하고 ESG 워싱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무늬만 ESG인 금융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ESG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행되고 또 ESG 금융을 선포한 금융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ESG 범주라든가 이런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이 완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SG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갖춰지려면은 일단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아까 발제하신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주셨지만은 ESG의 범주라든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텍소노미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지배구조는 이제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금융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EU나 선진국들의 프랙티스를 감안해가지고 금융권에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중에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은 모습을 갖춰 나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적용되는 거하고는 또 상당한 시간 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공시하고 공개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환경정보 이쪽에 관해서는 TCFD라는 국제사회의 이제 권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도입하는 일정을 마련을 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자율공시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의무공시로 바뀌는 거는 2030년부터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속히 당겨야 된다는 요청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공시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와 가이드라인을 갖고 실제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ESG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외국에서는 대부분 민간 평가회사의 영역으로 남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가지 민간 평가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프랙티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하고 있고 또 산업부에서도 KESG라 그래서 평가 모형을 또 개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게 방법론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적용을 해보고 또 다시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하는 계속되는 반복 작업을 통해서 이 평가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해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그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권 매니지먼트의 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지주회사라든가 대형 금융투자 회사들 이쪽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좀 의견 교환을 해나가면서 금융이 ESG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 부분과 연계된 사항들, 즉 평가라든가 공시라든가 또 혹은 금융권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혹은 그 결과물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시간적인 갭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다. 다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국장의 말씀은 일단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시 토론을 할 때 정부나 혹은 금융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혹은 건의할 말씀에 대해서는 준비해 두셨다가 이따 별도의 오늘 오신 위생 준칙을 준수하느라고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단 현장 참석자는 적습니다만은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기업인들도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을 담아 두셨다가 이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패널은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역시 이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방청객의 주류도 기업이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의 대부분도 기업에서 ESG에 관심이 있거나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들 혹은 궁금증들을 갖다가 우리 패널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 대기업의 경우에는 ESG에 미리 많은 관심을 뒀고 또 연관된 조직을 만들기도 원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그렇지 못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분들은 도대체 ESG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 개념이나 중요성, 추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우선 가장 와닿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에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윤영희 변호사께서 기업들의 그런 처음 시작 단계에서의 자문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윤 변호사께서 기업들이 어디서부터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동일한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하고도 회의를 해보고 또 이제 자문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해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제 기업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그 이해 수준도 다르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바도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근간에는 경영진에서 얼만큼 뭐랄까요, 욕심이랄까요, 의지랄까 이런 게 있으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보통 이거를 전체를 다 하려는 기업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 전체 어떤 원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거죠. ESG라는 요소에 근거해서 한 다음에 결국 이제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G 보고서, ES 보고서를 만들고 공시하고 그것들을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한 전략을 만드는 게 하나의 결과물일 거고, 두 번째 관련된 이제 ESG 리스크라는 어떤 대응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제 꼭지일 거고, 세 번째가 ESG 실행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다 하는 기업들도 분명 있죠. 큰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하시는데, 뭐 중견기업이나 조금 작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비용 이슈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통 제안을 하시는 게,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 쓸 수 없으니까 한 3개년 정도에 나눠서 하고 싶은데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관련해서 의견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공시 기준이나 이런 평가 기준들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일단은 외국의 것보다는 국내의 것들이 일단 고객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그거를 실행하시기도 편하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KCGS 한국 지배구조연구원의 모범 기준과 예를 들면 평가 기준에서 출발해서 그에 기초해서 우리 기업이 당장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스크린하고 당장 우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서 그에 기초해서 한번 작업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또 하나 상대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작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쉬운 부분부터 먼저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ES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ES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우선순위는 뒤로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임라인을 좀 달리하는 것을 해서 당장은 그 회사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한번 돌려보고 조직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이사 C레벨 단계에서 그 ES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전단 조직 아레나를 정비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기업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어쨌든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까지 정비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1단계로 하시는 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뭐 ESG 리스크 관리 체계라든지 공시 체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ES 보고서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뭐랄까요, 근육을 좀 키워서 하시는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어쨌든 좀 약간 그렇게 분리해서 좀 2, 3년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방안이 하나의 좀 대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들으셨듯이 아무튼 ESG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자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 진단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순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뭐 최근 들어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ESG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자, 제가 가진 첫 번째 고민은 뭐였느냐면 역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은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지? 근데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여러 기준이 있고 또 그런 기준들이 모호한 것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에 아까 발표 내용은 평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 기준에 맞춰서 ESG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정작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이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평가 기간마다 차이가 난다. 그러니 어떤 기준에 도대체 맞춰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또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기업지배구조원에서 아까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기업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 윤진수 본부장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을 과연 어떻게 억세스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기업 수요자 입장을 생각하셔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자리를 요즘 많이 이제 다니면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평가 일단 저희 원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기관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평가에 더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또 어떻게 평가를 잘 대응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까도 이제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다양한 평가 기관들이 있고 사실 이 KESG라는 뭐 이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 지표를 기관마다 평가 기관마다 가중치를 달리 정하면 또 평가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평가 지표가 통일화되거나 표준화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그 평가 기관별로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기관들을 질의를 하고 이 평가 기관들이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과정.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평가에 적합한지, 만약에 저희 회사가 지배구조를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어떠한 ESG 전략을 수립한 회사라면 그러면 지배구조라는 측면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기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3년간 준비를 잘해서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한다면 환경 경영에 대한 수준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노력을 잘 외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결국은 평가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평가 기준이 또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어느 자리에서 기업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호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인데 호텔 내 주류를 판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계 평가 기관에서 주류를 판매한다고 주류업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를 다른 평가 기관들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평가 기준을 갖고 평가를 받았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평가 기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평가 대상 기관과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맞지 않다라고 적극 얘기를 하고 적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평가 기관의 평가의 어떤 방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 평가를 받는 기업들, 저희가 평가하는 회사 기업 담당자분들에게 저희와의 소통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갖지 말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의 평가 모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 기관과 평가를 받는 피평가 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어서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평가를 좀 더 잘 어떤 실질적인 평가, 실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기본 출발선에 이제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받는 기관의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서 평가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라는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게 기업이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와 관련해서 뭐 한 가지 더 온라인으로 질문받은 것으로서 저도 평소에 궁금하던 거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뭐 화석연료 산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ESG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ESG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업을 다각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탄소 저감 장치를 더 쓴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평가상의 불이익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반대 입장의 우려를 표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업에서 우리가 환경 경영, 탄소 배출과 관련된 활동이 이런 뭐 화학업이나 이런 업종보다 당연히 적은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 평가 지표를 잘 이해하시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화석연료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걱정을 해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정유업인데 저희 평가를 받는 국내 정유사 중에서 저희 평가에서 항상 상위 기업에 랭크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러면 이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결국은 저희가 그 특정 산업에서 발생시키는 환경 관련 위험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로서 이 회사가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그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느냐, 실제 그런 노력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느냐, 그런 노력을 잘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느냐, 그리고 이사회단에서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러한 활동을 점검하고 있느냐, 이런 프로세스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뭐 석탄, 화학 뭐 이런 업체들, 철강 이런 쪽에서도 환경 관련돼서 이러한 그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보다는 저희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 노력을 잘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는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평가는 그 산업의 성격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유불리가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선 정도에 따라서 그 평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또 이런 평가 자료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국민연금님에서 원무부장님께서 ESG가 공평하게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아마 원무부장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G, 거버넌스가 좀 더 현실적으로는 지금 방점이 있고 또 E와 S는 중요하다. 중요하고 그걸 미래에 대한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투자로 본다. 즉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로 본다 하는 것인데 일단은 G에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 평가가 어떻게 그 G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방점이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그 평가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아마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ESG 평가를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스터마이즈드된 저희의 그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뭐 G에 방점이 있다고 해서 뭐 G만 본다던가 그런 거는 그것은 물론 아니고요. 아직까지 아마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역사가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 우리나라와는 그러니까 기업의 역사가 크게 다르고 ESG를 아마 바라보는 역사가 매우 달랐다라는 부분에 저는 크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판단하기로선 ESG 중에서 G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완성 단계다 보니까 이제는 그 눈을 뻗는 쪽이 이제 E와 지금 S 쪽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로 봤을 땐 기업의 투명성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E와 S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만 하기 위해서는 ESG 소위 그 위원회가 됐건 이사회가 됐건 아니면 ESG의 지배 구조가 됐건 기업 내에서의 그러한 구조들이 맞춰져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또한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건 신뢰적으로 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저희는 가버넌스 G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G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G를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뭐 반드시 뭐 ESG라는 관점에서 G를 본다라는 것은 일단은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민연금의 투자 자체가 ESG가 목적이 아니라 수탁자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니까 ESG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하고 필수적인 수단이겠구나라고 파악을 한 것뿐이지 거기서 뭐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건 E고 이건 S고 이건 G고 뭐 그건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고 아직까지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서 가장 저해한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수탁자 책임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처리해야 되는 아니면 당면 과제로 부어졌던 부분이 구분하다 보니까는 가버넌스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당장 지금 TCFD가 됐건 지금 탄소세 문제라던가 탄소 국경세라던가 아니면 환경세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기업들이 이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의 상당한 비용이 앞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산업과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최근에 지금 SNS가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소셜 이슈가 이제 기업의 직접적인 그 주가의 문제 아니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의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인 큰 역할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을 접근을 지금 하는 거지 우리가 꼭 아까 다시 반복해서만 ESG로 나누어서 본다던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전반적인 그 수탁자 책임의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토탈리 보고 있고 일단 그 연금 입장에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주주 관여라는 입장에서의 행동이 있어야 하니까 G라는 것이 아무래도 주안점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잠깐 참조로 말씀드린다면 네. 저희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소위 유니버셜 오너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저희가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투자는 지금 모든 기업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다못해 지금 그 석탄 화력서부터 특정하게 안 되는 거 외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아마 대부분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뭐 더 뺄 거냐 말 거냐라는 논의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해서 가장 장기적이고 우리 국민연금 아니면 소위 그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 수탁자 책임 원칙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럼 금융회사 우리 KB에서도 좀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진영 대표, 아까 이제 금융회사로서 하는 그 ESG 활동, 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금융권 전체로의 확산에 리더십을 지금 뭐 하나의 리딩뱅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 정작 기업들이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자, 우리 채권을 사줄 것이냐, 우리 기업에 투자해 줄 것이냐, 우리 기업에 대출해 줄 것이냐. 그때 그런 기업들의 ESG 활동이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된다면 그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KB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평가라고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이제 KB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을 대리해서 왔기 때문에 금융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아까 저희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데이터가 뭐 없는 게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또 이 기업들이 ESG 평가를 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주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획득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현재 상태로 저희가 작년 10월에는 기업 여신을 심사할 때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좀 적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원칙은 현재까지 초기 단계의 ESG에서는 그 어떤 그 가이드상에 어긋나서 배제를 하거나 제한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는 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든 이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 이제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평가를 이제 그 반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지금 아까 여기 윤진수 본부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처음에 저희 내부에서는 ESG 멤버십이라는 기업
우수 기업 멤버십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그 ESG 평가가 좋은 회사들을 그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노하우를 좀 같이 공유하게 하자라고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저희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ESG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데들은 사실은 중견기업이나 중소한 기업인데 특정 잘하는 데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거래 기업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평가 툴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 그 한국기업지배구조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이 평가 모델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서 저희의 욕심은 이거를 뭐 여신 심사에 바로 반영한다라기보다는 저희랑 예를 들어서 KB 같은 경우는 중소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그 기업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좀 열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저희 계열사 중에 또 중요한 곳은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중요한 곳은 KB증권인데 증권의 경우는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 외부 평가 기관에서의 평가를 일단 기본 토대로 하되 섹터별 애널리스트들의 정성 평가를 반영해서 나름의 그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공시하고 있는 그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14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그 KB증권이 거래하고 있는 70-80개만 현재 지금 평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국지배구조원하고 이번에 만든 모델을 잘 만들어서 한번 그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재 업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그 MSCI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DJSI라든가 이런 그 유수한 기관들의 평가 툴 7개, 8개를 모아서 가중치를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그 지금 뭐 거의 뭐 솔직히 뭐 백가쟁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지금 평가 기관들이 뭐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신력 있는 정부 주도의 어떤 평가 툴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금융회사로서 또 평가 기준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금융회사나 혹은 기금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해답은 아까 우리 윤 본부장이 잘 얘기해 줬듯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투자자를 상대로 혹은 자기가 관여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기관을 상대로 해서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역시 공시 문제입니다. 공시. 아까 우리 윤 변호사가 아마 소송이 있게 되면 ESG와 관련한 소송이 있게 되면 역시 이 공시와 관련한 소송이 가장 클 것이다. 혹은 광고와 관련한 내용들이 소송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공시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자율공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2030년이 되면은 의무공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공시의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혹시 뭐 현재의 공시제도 혹은 앞으로의 공시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정책 방향이랄까 혹은 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있으시면은 이 국장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공시제도 관련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ESG를 포괄하는 공시보다는 이제 부문별로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버넌스 부분은 사실 이제 기존에 공시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최근에 이제 환경 부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TCFD라는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권고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은 이 이제 공시를 잘 갖추고
하려는 그런 요청도 있지만은 또 그 공시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규제 수용성 측면에서 이게 공시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코스트도 들고 하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속도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TCFD 기준을 그대로 바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고 일단은 그래서 자율 공시로 해서 큰 회사 위주로 일단 시작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은 점차 확대해가는 그런 순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국내의 어떤 일정과는 무관하게 이 전 세계적인 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정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국제사회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언젠가는 다가올 흐름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공시의 법적 그 위험성, 즉 알리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 법률적인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점, 특히 갈수록 어떤 그 투명 경영 그리고 정도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시를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한편의 제약이 서로 병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시에 대한 많은 세심한 주의와 법률적인 검토와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 우리 FN 가이드의 송병원 센터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들어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즉 ESG 평가, 이제 역시 이것도 평가 문제인데 국제 표준 모델의 구축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혹시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언제쯤이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가능하신지 국제적인 흐름에 모아서 이 질문은 그 아까 질문과 같이 그 해외든 국내든 평가사별로 그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다른데 이 부분에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랑 괴를 같이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역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다르고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외에서 입수 가능한 평가사들의 그 등급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돌려봐도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근데 그 해외 쪽에 있는 평가사들의 그 이제 아까 그 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거치게 돼서 실제로 보게 되면 평가 고유사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뭐 평가사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표준이라는 부분은 보고서와 같은 표준이지만 평가 기준을 표준화한다는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냥 제가 하나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같은 경우에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부도 위험이라는 지향점이 똑같기 때문에 방법론이 다소 다르더라도 어떤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ESG 등급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등급이 높다 낮다는 알겠는데 등급이 높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등급이 낮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것도 읽어봐도 잘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FN 가이드에서는 사실 그 ESG 등급을 관련해서 저희가 주식이나 채권, 그다음에 ETF와 관련한 지수를 제공해서 만들어서 자본시장에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등급을 활용해서 어떤 지수를 만들 때 좀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든 이용하는 입장에서 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질문의 괴는 좀 벗어나지만 해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어떤 그 평가 기준을 획일화해서 표준화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평가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나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유도해서 어느 정립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또 KB에서도 더 나아가서 직접 평가를 받으시는 하시는 기업지배 구조원에서도 하시는 말씀에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가를 높은 등급을 받느냐 낮은 등급을 받느냐 이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내 ESG 경영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 뭐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혹은 관심사를 거기 그에 맞춰서 기업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가에 연연하거나 혹은 점수에 연연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지 않느냐. 과연 나를 수요로 하는 투자처 그리고 거래처에서 혹은 거래하는 기관들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느냐를 파악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평가 기준을 들여다보고 그 평가 기준에 감안해서 자기가 ESG 경영을 해나간다면 결국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자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ESG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나쁜 기업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즉 ESG를 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이제는 맞춰가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그 철학을 공부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SG가 그 착한 기업, 착한 경영과 연관되어서 봐야 되느냐와 질문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ESG라는 것이 착한 기업을 찾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기의 정보들을 투자 리스크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자본시장에서 그 정보가 잘 돌아가서 투자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착하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덮이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보든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비즈니스하는 조직이고 다만 그게 주주의 이익만 고려할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 그 이슈는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할 때는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표현은 이렇게 하셨지만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ESG를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업이 이 사회 혹은 또 국가에 기여해야 될 지향점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ESG를 이해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잘 알리는 활동일 것 같아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의 투자처에 적극적으로 IR하는 것도 그렇고 더 크게 보면은 시장에서 공시하는 행위도 그렇고 자, 우리 국민연금에서 제일 많이 기업들을 접촉해 보셨을 텐데 IR을 잘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든가요? 사실- IR을 잘하는 예, 기업. 사실 저는 이제 스탁스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회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기업들하고 이렇게 뭐 접촉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쪽에서 오는 보고서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IR을 잘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기업이랑 맞는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기업들과의 어떤 얘기를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 소위 주주라는 부분을 경영진의 동반자로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저희는 같은 부분인 거고요. 사실 또 어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보면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자, 소위 주주들이 일종의 자신을 견제하는, 방해하는, 굳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하다못해 주주총회에도 참석 좀 이렇게 안 해줬으면 반가운 사람들로 보는 기업들과의 어떤 차이가 상당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적인 얘기보다는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과 항상 저희는 동반자라는 얘기를 저는 좋아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아무리 그렇긴 해도 저희로서도 사실 소수주주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기껏 가지고 있는 지분이어봤자 지금 7% 8% 많아야 10% 내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기업 지배구조상 특성상 우후 지분이 절반 이상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희에서 많은 부분에서 저희 인게이지먼트의 노력이나 ESG를 소위 대표되어진 노력들이 기업들과 직접적인 어떤 영향성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의나 권고가 그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인게이지먼트가 잘 되는 기업들의 같은 경우와 아닌 경우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거는 좀 그래서 IR 개념과는 약간 다른 식에서의 좀 접근이 저희로서는 더 반갑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고 또한 결론적으로 보면 또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성과들이 저희가 사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6시까지 맞춰야 하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록 위생 준칙을 준수하느라 아주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랜 시간 남으셔가지고 이 회의 진행을 지켜봐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언론인 분들이나 오늘 발제자들에게 주실 질문이 있으시면 혹은 우리 정책 당국자께서도 나와 계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기 전체적인 패널분들한테 다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달 20일 날 산업당국에서 대한상에 모여서 한국형 ESG 지표를 만들겠다고 결의를 하고 하반기에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IMF 시절에 대한민국식의 성장 방식이 얼마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떨어져 있나라는 걸 저희가 그 교훈을 확인한 지금에 과연 한국식이라는 표현을 붙여가면서 ESG 지표를 만들고 있는 게 현재 그 글로벌 트렌드로 ESG가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 트렌드에 지금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ESG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부 당국이 그 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과연 현재로서는 이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한국형 지표를 만드시는 분이 나오셔야 이게 답변이 제대로 될 텐데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오신 분들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좀 가까이 있다고 하면 우리 금융위의 이세훈 국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이걸 다 따라라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준비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도보다는 워낙에 지금 이제 ESG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지표들로 평가를 받는지가 이제 모호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좀 안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이런 지표들이 국제사회나 이런 시중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거를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이 지표가 이 기준이 모든 기준을 다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시장에서 그 컴퓨터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을 활용할지는 아까 이제 패널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듯이 시장하고 지속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중에서 컨센서스를 얻게 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뭐 미리 제가 또 질문해 주신 분들 이렇게 쪽지를 무수히 받아가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질문 세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21년이니까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항상 지켰던 것은 시간을 딱 맞춰서 끝냈다는 점입니다. 1분이 남았는데요. 참 그 매해 이 한국금융신문이 주최하는 한국금융미래 포럼에 이 그해 제일 중요한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게 포럼을 마련을 했고 또 올해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또 크게 보아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 질서 이 기조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할 것이냐, 또 어떤 법적 리스크를 갖다가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ESG 가치를 반영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화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개최하시느라 정말 많은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았던 우리 허가연 한국금융신문 회장님, 그리고 김봉국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시간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시고 또 중요한 지혜를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온라인상으로 혹은 비록 적은 자리이지만 이렇게 직접 참여하셔서 이 포럼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한국금융 미래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포럼 이후에 궁금한 점이 또 생기신 분들께서는 한국금융신문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21 한국금융미래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